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현입니다. 비오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서 한 달 반여 만에 북한의 목선이 다시 NLL, 즉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군에 의해서 예인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새벽에는 동해로 단거미사일 2발을 북측이 발사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데도 우리 측이 보내겠다는 쌀 5만 톤을 받지 않겠다는 의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그나마 좀 잘 진행되는 게 아닌가 했던 남북 관계마저 삐걱거리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사실 그 어느 정권에서든 쉬웠던 적이 없었죠. 최근에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협력 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왼쪽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박사도 모셨습니다. 박사님 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목선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었죠. 소형 목선 한 척이 동해 NLL을 넘어서 남하를 했다가 우리 군에 예인이 됐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항로 착오였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곰곰이 좀 짚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우리 고속정에 이끌려 예인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우리 군에 처음 포착된 것은 그젯밤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던 이 목선은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다 NLL 남쪽에서 우리 군에 단속됐습니다. 길이 10m의 목선에는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고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가 실려 있었습니다. 군은 북한 목선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북한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며 귀순 의사를 묻는 우리 군에 아니요,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오징어잡이 목선이 무리지어 다니는데 NLL 북방에 이 목선 한 척만 있었던 점, 연한 불빛을 확인할 수 있고 자체 엔진을 사용해 남쪽으로 왔는데도 항로 착오라고 언급한 점, 통상 귀순의사로 통용되는 흰색 수건을 목선에 걸어놓았던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은 목선이 북한군의 보급을 담당하는 부업선으로 보인다면서 선원 1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3분 모두 박사라고 호칭을 하겠는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월경을 했다. 일단 뭐 NLL을 넘은 거니까 월경이고 월경이죠. 우리 측에 예인이 됐고 지금 몇 가지 우리 앞에서 기자 리포트에도 보면은 의문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네, 일단 지난 6월 달에 왔을 때 보면 우리 군의 대응은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6km 정도, 그러니까는 NLL 넘어오자마자 한 20분 만에 곧바로 가서 그들 예인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이번이 5월과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는 저는 제일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흰 길을 걸고 넘어왔다는 거죠. 그건 어쨌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귀순 의사를 밝히는 조치거든요. 귀순 의사.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귀순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잠깐만 요거 박사님 말씀 사이에 요거 좀 보이시나 네, 흰색이 모르겠습니다. 나오네요. 그 예. 가운데 이 뭐라고 합니까? 저 나무 위에 예, 깃대 같은데. 깃대 위에 이제 네. 흰 게 잠깐 보였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뭐 그런 상황이고 배도 사실 이게 좀 군 소속 배잖아요. 이 민간 소속 배는 원래 이렇게 이 남발을
붙이게 될 때 지역 이름이 붙고 나서 숫자가 이렇게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가나다 순으로 뭐 하나 붙고 뭐 이렇게 1, 2, 3 남발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 그거 보면은 이게 군 소속인지 민간 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군 소속 배다. 그렇습니다. 예, 군 소속 배. 그래서 아마 그 합참에서 이 군 소속 배라고 이제 그렇게 식별을 한 것 같은데요. 군 소속 배가 흰 이 귀손 의사를 받기는 흰 깃대를 걸고 넘어왔는데 넘어가서 다시 물어보니까는 다 잘못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거라서 정황으로 볼 때는 꽤 지금 뭐 아구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도 군이라면 군에서 가장 많이 적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은 적에 대한 이 경계 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지난번에 6월 달에서 45일 만에 다시 온 건데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뭐 체크해 보려는 의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6월 달에 왔을 때는 속초항에 도착을 했을까지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몰랐어. 예. 우리 속초 주민한테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112 신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과 비하면은 뭐 우리 한국으로서는 아주 조속하게 대응한 거는 맞는데 예.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해 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박사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이거는 각각 우리 박사님들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봉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그 긴 틀에서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런 월경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저희의 선택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NLL을 월경을 북한이 했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월경한 걸 왜 이렇게 대책이 늦었냐. 그래가지고 뭐 해군 뭐 사령관을 보직 해임시켜야 된다,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퇴역 장군 한 분께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우리의 임무는 이렇게 NLL을 수호하는 거고 월경했을 경우에는 쫓아내는 거다. 근데 월경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계속 묻는다면은 그래서 북한이 이용을 해가지고 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그러네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다. 네. 이게 항상 월경을 할 때마다 한국이 국방부부터 다 화들짝 놀래고 사람을 바꾸고 한다면 북한 좋은 일만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목선이 넘어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유리한 쪽 장기적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목선이 군 소속배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통일부에서 선원 3명하고 그 목선을 이제 송환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어떤 그 전문가분께서 이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렇게 넘어올 때 그러면 NLL을 월경을 했으니까 우리가 납포를 하고 예인을 해서 들여온 다음에 귀순 의사가 있냐 그럴 때 없다,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선원들은 송환을 북으로 하고 대신에 배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거는 국제법인 이런 거로는 큰 근데 문제는 없는 이 건가요? 군 소속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은 그 위반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으로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함부로 이런 우리의 방위력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NLL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좀 제가 분이 확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목선이 사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낡은 거라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 원칙의 거죠. 문제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사람은 귀순 의사가 없을 경우는 보내지만 그게 목선이 됐든 뭐 아주 고급 무슨 뭐 크루즈선이 됐든 간에 그건 무조건 배는 우리 쪽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을 할 경우에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다 이런 원칙을 계속 예.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자님도 이제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외교 안보 어느 정권에서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권이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대북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진다는 그러면, 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아주 재밌는 그러면서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로까지 아예 좀 제시를 해주셔서 좋네요. 우리 봉 박사님 말씀 들었고 이번에는 이 박사님 지난번 한 달 6월. 반여 전과도 좀 네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됐었어요. 네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GPS를 갖고 있었던 목선과 GPS를 갖고 있지 않은 목선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있었다. 네, 이번에는 없었죠. 이번에는 없었고 네네, 지난번에는 있었다. 지난번에는 있었고 또 항로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거기는 공해 쪽으로 나갔다가
울릉도 독도 쪽으로 해서 옆으로 갔다가 해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그 귀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용을 해서 왔던 케이스고요. 예. 이번에는 일단은 이제 가장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연안을 따라서 내려왔다라는 점 하고요. 예. 그러면 루트도 지난번과는 틀리다고 예. 볼 수가 있거든. 예. GPS가 하나는 있었고 하나는 없었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두 번째 차이가 이제 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응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는 좀 미흡했었고 이번에는 바로 그 NLL을 주시해서 보던 중에 굉장히 가까운 선에 밤에 유일하게 이렇게 한 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식별이 쉬웠겠죠. 그리고 해서 그걸 주목해서 내려오는 고 그런 것까지 잘 일관되게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난번 6월의 대응과 그 27일 날 그러니까요. 목선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박사님 그 말씀을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NLL 하면은 사실은 동해 쪽보다 우리가 서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참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요. 서해는 NLL 침범했다는 얘기가 지난번 동해 같이 이런 식으로는 없는데 동해는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동해가 훨씬 우리 좀 체계가 방위 체계라고 그럴까? 이게 좀 느슨하다는 의미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서해 NLL과 관련돼서 많이 그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업과 관련돼서도 수출의 제한 품목으로 걸리다 보니까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에게 팔은 거죠. 중국에 이제 팔다 보니까 그 전에는 서해에 조업권을 팔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서해 특히 이제 꽃게철이 되면은 북한 배, 뭐 중국 배 이런 게 막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그 NLL을 지키는데 애를 많이 먹었었죠.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제 네. 해경이랑 해서 굉장히 와칭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 관련해서는 그 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동해 역시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에게 팔았어요. 이제 그러다 양쪽 보니까 다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양쪽에 이제 조업권과 관련된 건 다 팔다 보니까 조업권을 팔고 남은 지역에서 이제 북한이 북한 군이든 북한 민이든 거기에서 이제 조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수산물을 획득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팔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적다 보니까 불법 조업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합참에서 그 내준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에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약 그 3달의 기간 동안에 불법 조업, 동해에서의 불법 조업이 40여 척이었는데요. 북측에. 네네. 그러나 2019년 올해의 그 같은 기간 대비 그 불법 조업이 380여 척이에요. 약 9.5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늘었군요. 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 군 소속이든 북한 민 소속이든 이런 목선에서의 불법 조업 부분과 관련돼서의 동해의 NLL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작년보다 NLL을 넘어선 게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10배를 다 어떤 군사적인 어떤 목적으로 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건 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경의 의도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정황적으로 보면 이제 이호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해와 동해 다 지금 불법 조업권을 북한에서 팔아넘겨서 8,200억 정도를 번대요. 그거 가지고 북한 때는 김정은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엔 이제 서해 쪽에서 꽃게철 되면 그렇게 소환기가 되고 이 동해 쪽에서는 오징어철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징어철이 좀 지났어요. 지난달 정도 거의 맞춰가지고 우리 배도 그렇고 북한 배도 거의 좀 중국 배도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월달 지금 넘어온 거라서 상황이 정황이 여전히 이상하다는 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한 척 있다가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섞여 있다가 넘어온 것도 아니고 한 척 있다가 넘어온 거라서 여전히 좀 이상한. 6월 달에는 한 여러 척이 섞여 있다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 월경의 의도를 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좀 짚어봐야 되겠군요. 뭐 말씀하시기에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좀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사실 불법 그 조업 때문에 중국에서 밀려가지고 밀려있다니까는 공간이 없으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이제 방향도 잃어버려서 떠내려 왔는 거라면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따라서 쭉 오다가 이제 그 이렇게 발각
부착된 거고 그 항로 자체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그려서 넘어온 거고 거기다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그 깃발까지 그 면을 그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분히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벌써 돌려 보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전차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 박사님은 그럼 월경 의도, 뭐 월경에 대한 저는 부분? 같은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뭐 의도했든지 사고든지 저희가 왜 그걸 그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고민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넘어왔으면 우리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서 기준이 참 그래서 중요하군요. 기존의 의사가 있냐? 예. 일 없습니다. 그러면 송환을 하되 선언은 오징어도 보내고 하지만 배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원칙상으로 딱 정해진다면은 의도가 어떻든 사고든 저희가 왜 그것을 신경 쓸 이유가 그러면은 지금 이 박사님 북한 측에서 말씀하신 관리를 것처럼 해야죠. 북한 측에서 조건을 팔았고 만약 북한 측에서 우리의 방어 태세를 어떻게 탐색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보냈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납세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져야죠.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딱 해주셔서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그럼 이 박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아주 명확한 기준을 잘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일단 그 NLL을 넘어왔다라는 건 어떤 보면 국경인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게 예. 하는 거는 우리 쪽이 아니라 북한 쪽인 거죠. 맞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NLL 침범액이 뭐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를 봐서는 우리가 이 NLL 침범을 가지고 자꾸 일희일비하고 우리 군이 화들짝 놀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좀 소모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에도 충분히 좀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원칙이 있을 테니까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미사일 문제입니다. 이 미사일이 왜 예전에 5월 달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조금 더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여러 가지로 그때와 좀 다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제 이스칸더 모델에 뭐 비슷하다 등등부터 가지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지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박사님, 예. 이게 기존 미사일과 다르다라는 어떤 일부의 분석이 있던데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미사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죠. 예. 뭐냐면은 이게 그 미사일이 한 번 쏘고 나면 그냥 목표점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순항 미사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같은 것이죠. 조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500km 밖에서도 목표물의 이제 창문에 미사일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정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 미사일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서 메시지는 그 명확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사드도 배치하고 팩3도 하고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벌써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소용이 없다. 그 이런 사드는? 것은. 예. 예, 사드를 아무리 배치해도 사드는 이제 북한에서 오는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 신형 미사일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에 고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미사일에는 대비가 안 되니까 우리의 그 군사력을 진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해라.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 바로 북한 소나기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그 사극을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이제 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의 중심 예. 인물이었던 유자광 예.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영의정쯤이야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래서 그 배우분이 인기를 얻어서 그 감기약 선전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몸살쯤이야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게 유행했었는데 북한은 우리에 대고 그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아무리 연합훈련을 하고 사드 배치를 해도 한국은 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그 미사일 2발 발사로 충분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우리한테 경고하고자 하는 바도 이 미사일을 너네는 잡을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저도 이번에
그 이스칸데르형이라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예. 그 미사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스칸데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쨌든 들고 와서 역설계에서 북한에서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초기에 이렇게 방향을 틀 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초기에 방향 트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쉽답니다. 그거는 금방 될 수 있는데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활공 도약 그 바텀 업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쪽에서 순항하다가 확 갑자기 위로 예. 착 치솟아서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게 이거죠. 종말 단계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가서 쭉 떨어질 때 방향을 조금 트는 거는 쉬운 방법인데 이것이 끄트머리에 가서 쭉 저고도로 가다가 다시 확 치솟아 오르는 기술은 그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20년 걸리는 기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벌써 돼가지고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해요. 5월달에 그걸 못했어요. 네. 5월달에 못해가지고는 사실 그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성공을 해서 그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전이 빨랐다는 점이고 이건 사실 순항 미사일은 아니고 이건 이제 탄도 미사일이죠. 순항 미사일과 이게 궤도를 바꾸는 것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그렇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궤도를 바꾼다는 거는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데 순항 미사일은 현장에서 지가 알아서 바꿉니다. 순항 미사일은. 근데 이게 탄도 미사일은 얘 같은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미리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어느 고도에서 어느 위치에 가서 얘가 확 치솟아오르게끔 미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예. 가지고 가는 거라서 이거는 여전히 그 탄도 미사일, 벌리스틱 미사일 범주에 드는 거기라서 조금 다릅니다. 순항 미사일과 그러면은 탄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의 성격이 조금 더 조금 포함이 돼. 끝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번에도 50km 정도 고도를 유지했었는데요. 이게 한 600km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km 이상의 고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가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50km 간다는 거는 사실 이게 탄도 미사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50km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방어책에서 가장 비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색지대 같은 부분입니다. 한 30km까지는 팩3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드가 사실 40km부터 180km까지 되어 있긴 한데 40km에서 80km까지는 잘 이게 작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한 50km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얘가 좀 날라서 좀 비행을 했다는 의미에서도 이 비행 궤도와 비행 높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고 이번에도 600km 이상 날아간 건 원래 이스칸데르는 한 500km 그렇다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대요. 근데 예. 이게 더 넘어갔다라는 거는 나름 또 조금 더 개량한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예. 다시 검토돼야 될 정도로 예. 어려운 무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게 패트리어트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 하여간 큰 논란 속에 지금 배치가 됐나요? 하여간 이 사드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엠셈이 있고. 예.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이 새로운 미사일은 뭐 형태는 이제 지금 뭐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네네. 우리로서는 현재로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냐라는 네. 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금 뭐 이름명은 KN-23에서 번호를 이제 붙이는 거죠. 예. 식별된 북한의 미사일이 이번에 이제 23번째의 이제 미사일이다 해서 KN-23을 붙이는데 앞에서 이제 잘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얘가 언제부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러시아가 만들었냐 보면요. 예.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6년, 17년, 18년에 이제 유럽 그쪽 지역에 배치를 했었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스칸데르형 이제 미사일을 거기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켰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러시아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만드는 동안 미국의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돼서 그 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안 했겠느냐. 라는 그렇죠. 거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판 이렇게 이스칸데르형이다라고 했을 때 방어와 관련돼서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이 공격형 미사일인 거죠. 방어형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 그 발전의 그런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봤을 때 보다 더 어려운 미사일은 방어형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칸데르형 저런 미사일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앞에서도 봉 박사님이 너희는 우리 손에 있다라고 글쎄요. 위협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그 위협이 되느냐라는 거에 저는 퀘스천을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국민들께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러한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해서 상대방을 급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 좀 숨어져 그렇죠. 있군요. 그럼 한편 그러면 우리는 현무 시리즈와 관련돼서 세계의 탑5 안에 우리는 현무 B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의 저는 신형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에도 북한 미사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랭킹이. 그 말은 우리의 미사일 어떻게 보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난리를 즐기느냐 하면 첫 번째 굉장히 항공 방어 능력이 북한이 취약하다는 거죠. 거를 그렇기 역으로 보여주는 때문에 거다. 우리가 F-35 들어오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저거를 발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의 안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갖고 있는 예. 군사력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니 그런 점에서 잘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어 예. 체계와 관련돼서도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팩3는 이제 20km 이하, 그다음에 그 사이 20에서 44드 사이의 중간에 빈 20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천공을 갖고 있는데 MSEM으로 방어하는 미사일입니다. 방어 이게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들은 다 미사일, 우리나라가 네네. 갖고 있는 미사일들인 네네. 거죠. 예.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40에서 이제 150, 180에 해당되는 그 고도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그 그림을 그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어와 관련돼서도 저기 네. 보면 분명히 이제 사드 요격 범위와 지금 일반 탄도미사일을 가정해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갖췄을 때는 지금 저 모양이 되는 거죠. 보통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높이가 4분의 1 지점이 최고 정점을 찍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600km면 150km가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150km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 그러나 이번에 그 신형 이스칸데르급의 그런 KN-23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점이 50km였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탄도미사일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기동에 있어서 풀업이라는 저 기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풀업이라는 걸 했다가 확 올라가는 걸 말하는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에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내려 꽂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다. 붙어서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방어가 우리가 종말에 있던 거를 좀 앞으로 당긴다라든지 그런 방어 시스템의 어떤 수정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아마 있겠죠.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방어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급의 저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지만 예, 예. 그거의 위협에 북한의 위협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봉 박사님 뭐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호령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한미 연합사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죠.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은 아직 아니다. 한 것은 그만큼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애둘러서 얘기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사실 그때 그 북한의 그 방송에서 나왔죠. 그 왜 이걸 미사일을 이때 쏘았는가에 대해서 공동선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뒤돌아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혼내주려고 그랬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중적인 행태를 혼내주기 위해서 남조선 지역의 첨단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는 그런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북한이 이렇게 예.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여왔는데 그것을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호령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들여온 것이 고철이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효과가 충분한 있다. 방어 효과가 있다는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이 박사님은요. 그러니까는 이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효령 박사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우리의 군사력이나 대응 능력이나 만약에 한 대 맞고 다시 공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 때릴 능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사회 우리가 훨씬 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원래 이게 서로가 억제가 되려 그러면은 기본 논리가 뭐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등가성을 서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 한 사람 죽는 것과 쟤네 국민 한 사람 죽는 것이 똑같이 고통스러울 때 서로가 너 한 사람 죽이면 나 두 사람 죽일 수 있다라고 할 때 억제가 가능한데 네. 북한이 그러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그런 데서 별로 안중이 없는 그야말로 체제 보위만 되면 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저 사람들은 아마 어디 하나가 뭐 도시 하나가 깨부져지더라도 예. 주석국만 살아 있으면은 아마 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 우리에게 날라오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동의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놀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잉 대응을 한다면 북한 측에 오히려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전역을 다 타겟으로 할 필요가 없고 주석궁이라든지 북한의 핵심 세력을 겨냥을 핵심, 한다면 예, 우리의 첨단 지역만. 무기로 예. 나름대로 억지력 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사실 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니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민주사회로서 그리고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정부의 임무다라는 것 차원에서 보더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공교롭게도 이번에 보면은 미사일이 어쨌든 계속 1000km를 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단거리 미사일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북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자꾸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자꾸 발사하는 의도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좀 언론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거에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물론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간 적은 없어요. 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었죠. 예. 근데 중요한 점은요, 뭐냐면 북한이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처럼 KN-23처럼 신형 단거리 미사일, 새로운 유형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단거리지만 계속 네네.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기에 핵탄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협상, 비핵화 관련된 협상을 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잠수함, 신형 잠수함과 관련돼서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랬죠. 그다음에 이번에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도 지도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이건 뭐냐면 미사일 개발이라는 게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저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잠수함 제조도 관련돼서 이거 적어도 뭐 3년 전부터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인 뭐 노선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과 같은 2018년에 4월과 9월과 같은 상태로 남한은 돌아와라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맞느냐라는 거에 퀘스천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밑에서는 신형 저런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개발한다든가.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잠수함도 계속해서 제조해 왔고 그 신형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거기가 지금 3,000톤급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SLBM은 그 전 같은 경우에 신포급에는 한 발이었는데 이번엔 세 발이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북한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거 이제 거의 건조가 되면은 여긴 또 자연스럽게 정말 미사일이 제대로 탑재돼서 발사가 될 수 있는지의 시험 발사가 발사 있겠죠. 예정되어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예. 그럼 이것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걸 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무력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협상과는 측정할 필요가 별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본 박사님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이번에 미사일 2발 발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장면을 굉장히 화려하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보셨죠? 발사 시간이 딱 나왔는데 새벽 5시입니다. 예. 분명히 작년 4월 27일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는 새벽잠을 설치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 했는데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왜 하필 오후 5시도 아니고 꼭 새벽 5시에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하는지. 예. 그렇다면 뭔가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그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계속 꾸준하게 그 국방력 강화, 협상은 협상이고 우리가 갈 길은 계속 간다, 또박또박 간다 이런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근데 뭐 국가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선요 보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뭐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3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예.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이유가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합의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을 움직여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성공을 했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테이블에 서로 앉게끔 만들어주는 그럼 학수고대 했던 옛날 1990년대 초만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가장 요구했던 게 고위급 회담 미국하고 고위급 회담 한번 해달라고. 예. 그게 국장급이거든요. 고위급 회담, 고위급 맨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조차도 안 됐던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상회담을 글쎄요, 두 정상들이 번이나 했지 만나니까. 않습니까? 그까지 미국, 북한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의 입장을 단 1도 변경시키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우리 대통령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단 1도 변경시키지 못했죠. 그것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지랖 같은 넓은 이야기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온 거죠. 저는 그때부터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머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효용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고 대해서 기대를 덮었다라는 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 대화는 지금 계속 나오는 수선들이 보면은 이제 한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별로 이제 이유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를 안 통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저는 여전히 지금 지난번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다 앉혀놓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실무회담 하자. 해서 이제 두 폼페이오하고 이용하고 불러놓고까지 이제 너네들이 만나라 라까지 약속까지 했거든요. 하고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지난해 10월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첫 번째 받아낸 약속이 뭐냐면 실무회담 하자라고 네. 해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국무부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했던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끊임없이 북한 쪽에서는 실무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실무 협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북한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언제 폐기할 것인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끝까지 하기 싫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실무회담을 안 하려는 방법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거다. 도발이나 심포 C형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이고 실무회담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 또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실무회담은 제가 볼 때 이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원하지 않는다. 동력을 좀 세게 예. 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실무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1000km짜리 이상의 중장거리를 손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거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을 깬 게 북한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외교적 협상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피 전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옵션, 온더 테이블, 그러니까 모든 옵션들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 주게 됩니다. 그거는 김정은으로서 가장 넘어야 최악의 될 선을 선택이죠. 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박사님하고 좀 몇 가지 큰 주제를 말씀을 하셔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고, 실무협상이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630인가요? 그 네. 판문점 회동 이후에 2,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계속 기사도 나오고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뭐 말씀 나오시면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남북 정상 얘기 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큰 질문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보실 때는 실무협상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면 손해가 되는 거를 서둘러서 하겠습니까? 서로 제가 손해가 북한에 된다? 하더라도 가면은 이제 뭐 이거 다 따질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하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거기를 왜 제가 서둘러서 시작을 하죠? 됐는데 시간을 끌고 핑계거리를 찾아야죠. 연합훈련 때문에 못하겠다. 싱가포르 그 미북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 게 국교 정상을 위해서 가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해놓고 뒤 돌아서는 이렇게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거는 그 여건이 안 된다. 실무 협상을 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일련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세안 안보 포럼의 불참 의사라든가 뭐 이런 미사일 뭐 목선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서 말씀하신 목선은 그렇게까지 아직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련의 이런 북한의 공세적인 어떤 모습들은 결국은 실무 협상을 좀 늦추기 위한 제가 돈을 빌렸어요. 사회자님한테. 그러면 만나자 그러시겠죠?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가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화 와도 받질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끌겠죠. 바쁘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문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제 신뢰 상실인데. 그러니까 선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이 유지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판단할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좋은 관계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끈은 놓기가 싫은 것이죠. 이 질문은 이 박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 지금 보면은 신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신뢰 상실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측도 그런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네네. 이 신뢰라는 게 이게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 신뢰 폭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하자. 그렇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정상회담도 했고 사이즈 판문점 선언도 했고 평양 선언도 했고 또 군사 합의서까지 채택을 했지만 이행되는 면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다음 북미 관계도 역시 신뢰를 위해서 그 전에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상이 만나고 합의를 하고 이런 하나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뢰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이면에는 그러한 신뢰와 관련된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신뢰 구축이다, 신뢰를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면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진행되어 오는 것 중에 신뢰를 만들어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고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해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검증과 관련된 건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실무 협상도 이 실무 협상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러한 과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신뢰를 정말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신뢰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북한의 모습도 자꾸 반복이 된다면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뢰 부분에서는 자꾸 이제 흠집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여기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번에 목선 것 그렇고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어떤 약간의 공세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입장들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굉장히 좀 온화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만큼이나 공세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판을 깨지 않겠다 뭐 이런 거에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미국 입장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이랬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가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 정치가의 입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정책가 입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책가라면 정치가는 사실은 득표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인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정책가의 입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봐서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은 정치가의 입장이 훨씬 더 시계추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다. 그러다 재선 보니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상황이 좀 그 캠페인 좀 레이스에 좀 더 돌에 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은 이런 입장들을 깨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이 빈틈을 좀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무 협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질질 끌고 계속 있는 뭐 거다. 밀다가 더 세게 어렵게 만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뭐 그러면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속내 다시 들어보자 할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2년 넘도록 많은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우려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까지 좀 끌고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까지 쌓아올린 것을 허물어뜨리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자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어쨌든 이걸 유지하고 싶은데 많은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지 이걸 지금 확 다 그런 모래성처럼 확 다 없고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틀 속에서 상황을 매니저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청와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금강산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랬죠. 8월 10며칠 날 있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래 준비한 메시지가 남북 간의 대화 화해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의논했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자. 이제 대통령이 이걸 드러내자.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한참 벌써 이렇게 운동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한 그렇죠. 생각 속에서 그 건물이 탁 터지니까 네. 그걸 그러면은 좀 말만 톤다운 해봐. 그랬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안 달라진 말씀을 해버리게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고 구조의 힘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2년 넘게 문 대통령께서 이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자 결심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꼬를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고민스럽겠다라는 건 참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긴 이건 합니다. 어떻게 예.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건 당연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재인 정부가 미리 2년 전부터 이것을 가정하고 중재자 역할론을 주장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섭섭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네요.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죠. 미국도 한국이 중재자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면 됩니다.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측이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맞습니다. 가격이 맞으면 직접 하면 되니까. 굉장히 오늘 실물 경제 잘 빗대서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다 하셨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를 정부가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 측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니 뭐 이게 꼭 야당의 얘기니 무조건 무시한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감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 뭐 이렇게까지도 좀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돼서는 그때 처음에 합의를 하고 그 당시 정책실장이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쪽이든 지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거기 남북군사 합의서를 잘 지키자라는 거에 포인트를 뒀었죠. 예. 그리고 작년 12월 말까지는 남북군사 합의서에서 언제까지 뭐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행이 됐었죠. 예. 그러나 그 이후 올해 들어와서 남북군사 합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군사분계선의 5km
중심으로 한 5km의 남북 지역에서의 하지 말자라고 한 거 그거 하나만 지켜지고 그 이외에는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네.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군사분계선을 원래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지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이행이 되면 이거의 영역을 남북이 전부 다 이렇게 넓혀가면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이 밑에 깔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만 지키고 나머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이상 되는 지역에서의 화력 시위를 직접 지도를 했었고 예. 그랬었죠. 5월에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화력 타격도 지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상 5km 이상 되는 지역에서의 적대적인 행동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것도 이 군사보장합의서의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 야당 측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글쎄요. 듭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의 모태가 된 거는 뭐냐면은 4월 달에 있어서 남북 그 판문점 회담에 정상회담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죠. 예. 정상회담에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2조 1항에 나온 게 뭐냐면은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 위협에 되는 행위들은 다 일체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태가 돼서 이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겠다고 한 게 9.19 이제 남북 군사 합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600km라는 거는 그거 딴 데 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1분도 안 가고요. 중국 쏘겠습니까, 북한이? 아니면 그거 쓸 건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래서 문제 시비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사님께서는 한국당의 그 선언대로 발표대로 폐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아니 폐기를 저는 사실은 그 폐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수정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없었다고. 알겠습니다. 미사일 넣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홍 박사님. 그 4.27 선언의 2조이랑 그 굉장히 그 야심찬 그런 합의였죠. 근데 그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해서 그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9.19 평양선에서 다시 확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북한 측에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뭐 북한을 두둔하는 종북 세력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4.27 선언 2조 1항을 보면은 공중, 해상, 육상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하면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8월 달에 왜 동맹 19-1을 하냐? 적대 행위 아니냐? 그 방어적인 훈련이다. 전시 작전권 그 환수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타겟이 누구냐? 어느 나라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 행위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합의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북한도 지금 협상은 협상이고 합의는 합의고 미사일 개발은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루 이틀 잠수함도 1년, 2년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뚜벅뚜벅 한다면 우리 정부도 합의 시도해야 되고 협상 시도해야 되지만 또 국방이란 것은 한 번 실패하면 너무 큰 피해가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지만 만약에 또 합의를 파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모든 합의를 파기만 한다. 이런 일본 측의 이런 주장, 거기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은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거 북한이 안 지키니까 파기하자. 그렇다면 92년도 기본 합의서도 파기해야 되고 다 파기할 게 너무너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무엇이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족쇄가 되지 않지만 이 민주국가 국제사회 인터내셔널 놈을 지키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4.27 판문점 선언 자체가 봉 박사님 정확하게 주장하셨는데 이거는 북한이 모든 우리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 사실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봉 박사님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쪽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남북 군사 합의를 뭐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미국의 입장인데 아까 사실은 이 박사님께서 좀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미국의 현재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지난번에 특히 볼턴 보좌관 왔다 갈 때 우리가 정작 바랬던 거는 이제 뭔가 좀 한일 간의 중재였는데 그 얘기보다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둔군 뭐 비용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필요한 이해관계되는 부분만 청구서만 날려놓고 그냥 갔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도 좀 있어서요. 미국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좀 한번 세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이호령 박사께서 먼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북한이 의도하는 바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북미 관계 개선보다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린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한미일 간의 공고한 협력을 이완시키는 데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또 한일 간의 관계도 묘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이번에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엔 한국, 일본에게 둘 다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모색을 하지만 그렇죠. 일본 역시 대응 체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겠죠. 원하겠죠. 특히 보통 국가화를 선언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헌법 수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베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미국이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이러한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SNS에 기초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정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아태 지역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흠을 내는 그러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북한은 그러한 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게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한미 동맹은 혈맹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에서 최근에 일련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우리 박사님이 참 표현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정치가 또 정책가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로서의 모습이 너무 좀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 뭐 오클라호마 시티호 부산에 또 입항했다는 거 보면은 또 마냥 또 그냥 뭐 놔두는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 우리 봉 박사님한테도 미국의 얘기를 좀 한 말씀 듣고 근데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회자님께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막에도 나오지만 동맹에 대한 위협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듣고 그래도 난 내 갈 길을 정치가로서 가야겠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할 일은 하는 것 같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그 아시아 동맹 국가에 대한 미국의 그런 방위 공약이 강한가 약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그 항공 식별구역에 비행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테스트해 보겠다. 그것도 가장 애매한 지역에 보냈죠. 그렇죠, 독도 영구에 독도라는데. 보내서 네. 일본. 그러면 한미일 3자 안보 동맹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를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아시아 동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커멘트라든지 이런 없었고. 비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 봐야겠네 하겠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에도 지금 RF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다자 세팅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예, 독도 예. 영유권 주장에 그렇대요. 의해서 타격이 있을 거예요. ARF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세안 안보 포럼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꽃놀이패가 되는 것이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한국과 일본 뒤에 강하게 있느냐, 약하게 있느냐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 이 박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각자 한 30초 정도씩만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 얘기까지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학자는 늘 생각할 때마다 하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교과서가 뭐냐면 사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인데 그러면 한반도에 이 안보상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앞서 봉 박사님도 그렇고 영토 주권까지도 흔들리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기본은 뭘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친한 사이 국가가 동맹이 아니라 전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가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처음부터 미국과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다져내는 것이 문제의 첫걸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명료하게 딱 말씀해 주셨고요. 이효령 박사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외교 또 국방 모든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화를 지키는 데에 방점을 우선적으로 두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모두 발언에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면 어느 정권에서나 외교안보 문제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판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청와대도 나름대로 또 외교부, 국방부도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참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은 어렵겠습니까? 우리 봉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지금이 좀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에 이제 경제 문제가 썩 좋지 않다 보니 참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헤쳐 나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세 분과 북한의 미사일을 필두로 한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봉 박사님, 이효령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오늘부터 가려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각종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7월 임시국회도 열리는데 끊임없이 정쟁만 벌이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슈 따라잡기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휴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한국당. 북한의 도발에 정부 여당이 침묵하고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일축하고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발 이달 말 7월 말일에는 추경이 통과돼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추경 예산으로 그리고 실탄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안보국회를 열자며 소집 요구서를 내 일단 오늘 국회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협의는 꽉 막힌 채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 국회를 하고 본회의를 잡히면 추경은 다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당연히 이 부분이 처리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추경 핑계대면서 친일적 행태가 국민적 지탄에 봉착하자 안보 국회라는 국면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저희가 아닌지. 경제와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경과 안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선후 따지며 밀고 당기기 할 게 아니라 접점을 찾아서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예, 국민들은 경제가 위기라는 그런 걱정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의도 국회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혀 별로 반응이 좀 없죠. 오늘 그 얘기를 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평론가 최순애 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추경이 빨리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러다 추경 무산되는 게 아니냐 걱정들이 좀 커지실 것 같습니다. 네, 추경이 지금 뭐 골든 타임을 지나가지고 네. 데드라인에 지금 직면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추경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7월 안에, 그러니까 8월 통과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실효성이 좀 적어질 테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 안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며칠 안 남았죠. 네, 네. 근데 다행히 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안보 명분으로 국회를 열자라고 하니까 일단 물꼬는 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추경하고 그 일본 규제
경제보복 철회 촉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직 뭐 일정까지 논의 안 되고 있고 예. 어제도 만남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만남을 가지고 안보국회 하면서 추경도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문이 안 열렸으니까 뭐 얘기하고 말고 할 게 없는 네, 건데 네. 문이 일단 열린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현안들이 네, 다 네. 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각자 셈법은 다르겠지만 추경 통과는 일단 빨리 좀 해놓고 나서 좀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해야지 아마 국민들한테 비난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사안이 워낙에 요즘에 앞서 저희가 그 북한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대통령이 뭐 휴가까지 취소할 정도면 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다단하게 좀 꼬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중러 미국은 빼고 중러 일본까지 지금 우리 속을 썩이면서 네. 지금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내지는 위기감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름휴가 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가셨다 한들 제가 볼 때는 뭐 휴가를 휴가답게 못 보내지 않았을까. 뭐 계속 보고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번 주 말에 8월 2일 날 예상하기로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그 어떤 분수령을 맡고 있거든요. 화이트 국가 배제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일본에 지금 우리 따지면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 네. 각 의가 이제 8월 2일 날 예상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휴가제에서 뭐 맡기보다는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죠. 대비를 하는 게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 기업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물밑으로 물론 교섭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목전의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는데 예, 좀 뭐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휴가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청와대도 좀 그럴 거고 이번 주는 그러니까 8월 2일 날이면 사실 이번 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랑 시차가 없는 데니까 거의 없는 데니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 바로 당장 우리한테 날려질 거고 그러면 국회 임시국회도 열리고 일본 가기에 그 화이트 국가 배제 여부도 이번 주에 결정될 수도 있고 이번 주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쉽지 않은 있는 기간이네요. 시기예요. 그리고 8월 2일 날은 또 태국 방콕에서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열리잖아요. ARF도 열리고요. 거기서 또 예상컨대 미국과 한국, 일본 그 외교부 장관들이 만남을 가져서 좀 더 이거를 좀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어떤 단초가 또 마련될 수 있는 어떤 또 기대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또 그러셨다더군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상인 만큼 나는 휴가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 말씀이 그렇게 하시지만 참 휴가 가기가 만만치는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아마 고민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당신이 만약에 안 가면 밑에 직원들도 다 안 가거나 못 가잖아요. 당장 뭐 이낙연 총리도 지금 취소했다 그러고. 아 그래요? 예, 뭐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데 총리도 지금 휴가를 취소했다 그러고 뭐 각 당의 대표들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 상황 같고 뭐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반도가 지금 참 긴장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당분간 참 우리 뭐 경제,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조국 전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면서 SNS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대일 여론전 쪽으로 더 하고 일부 언론들 언급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좀 이제는 그 공직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SNS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민정수석이었을 때 페북이 엄청 활동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뭐 뒤끝 장렬처럼 마치 민간인 된 지 이틀 만에 어제 이제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그 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일부 언론들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그때 백서도 올리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도 링크시키고 그래서 특정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완전히 교정시키기 위한 집요한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내용으로 그 페북을 제기를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뭐 개인 자격이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도 대통령도 저렇게 뭐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뭐 왜 조국이 뭐 이제 전 수석인데 더군다나 무슨 문제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애초에 민정수석일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규제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터라 뭐 민간인 됐을 때는 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겠으나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갈 거라는 예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지금 고정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발표가 안 되면 이상해질 정도의 지금 분위기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개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뭐 자유롭게 지금 패북을 하리라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혹시 뭐 이제 법무장관 되면은 뭐 민정수석 때 됐는데 법무장관이라고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뭐 그 박지원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출마를 할 거고 결국 이제 대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 수석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야 뭐 대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편이죠. 조국 수석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을. 저는 박지원 의원이 너무 지금 과하게 멘트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듣습니다. 일단 키워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일단 다음 주에 발표할 그 장관에 작년에 이제 임명된 장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1년 근무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지금 그럼 이분들의 부처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너무 이제 정치 장관이 임기가 짧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조국 그 전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근무 뒤에 총선 출마를 한다 하고 봤을 때 지금 4월 15일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니까 1월 중순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공직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기간이 있죠. 그러면 뭐 청문회가 뭐 신속하게 결정이 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9월부터 이제 임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개월의 근무인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4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또 총선을 나간다? 저는 이거는 좀 지나친 너무 정치적 행보고 일방적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간다면. 네, 그런 전제를 만약에 하면, 그런 거를 전제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수석이 만약에 총선까지 염두에 두는 행보라면 이 법무부 장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총선이나 혹시 뭐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꾼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오래 근무하면서 마무리 짓고 글쎄. 이러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대통령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석이 이제 수석으로 있을 때도 이제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면 뭔가 매주질 어떤 시작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 작업이 오히려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4개월 장관하고 총선 그럼 장관이 무슨 뭐 아무나 왔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에도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뭐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임시 뭔가를 정치적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상당히 무게감 있고 막중해야 될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옆으로 가는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조국 전 수석하고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저 학교 동기라면서요? 네, 뭐 서울대 8학번 동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경원 대표가 또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뭐 이렇게 또 장문에 또 글도 뭐 조수석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참 이게 뭔가 애증의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보기가.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은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워낙 또 학생 수도 많죠. 그랬는데 이제 이 정치권에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2011년도에 조국 수석은 이제 그 박원순 그 후보 편에 서서 이제 또 지원을 하고 또 이제 2014년도인가요? 그 동작을 그 재보궐선거 때 조국 전 수석이
노회찬 지원했군요. 고 노회찬 의원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또 후원회장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어떤 지형에서 대척점에 서서 꼭 상대 후보는 아니어도 상대방 후보의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감정은 좋지 않겠죠. 애증보다는 증이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를테면 이제 법무부 장관 혹시 이제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간다 그랬을 때 그건 이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뭐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민정수석 당시의 어떤 오류들 잘못한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우려스럽다. 이 얘기를 또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법무부 장관 받지 말고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마치 잠룡으로 띄우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문재인 정부를 또 대표하는 또 마치 한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조국 수석을 공격하는 것은 곧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 권력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사회적인 내용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고유정 그 전 남편 살해하고 의붓아들 살해 의혹 아주 뭐 요즘에 사회 쪽 기사에서는 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체포 현장이 그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 뭐 내가 왜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그래서 참 또 논란이 또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상에 공개된 거를. 일단 뭐 SBS에서 공개된 이후로 그게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 클릭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의도된 행동 아니냐. 언젠가는 날 체포하러 올 텐데. 그리고 경찰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본인을 체포하러 왔으니 어쨌든 그 살해는 시인을 하되 이것이 이제 그 계획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어떤 의도된 행동 아니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이조차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들 문제도 원래는 뭐 양측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 결혼하는 사람 남편 쪽 아이 그다음에 자기 아이 이렇게 해서 같이 뭐 키우겠다는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제주도로 데려온 거는 의붓아들 이렇게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도만 봐도 뭔가 참 대단한 그 사람이라는 지점도 의붓아들의 살해도 고유정이 나름대로 계획한 거 아니냐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원래 의붓아들이 살해된 게 3월 2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고유정이 제주도에 이제 그 집에 아이를 데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다시 3월 1일 시점에 안 데려간다. 이거를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25일경에는 이사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3월 1일 날 다시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다. 아이는 안 가기로 하고 엄마만 갈 거다. 이렇게라고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정은 현 남편한테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뒤로는 이제 안 데리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고유정은 나는 이걸 의도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의도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판부가 뭐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고유정한테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식 재판은 이제 8월 12일 날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재판을 위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을 냈으면 그걸 갖고 이제 또 이쪽에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이제 그 때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거군요. 그런 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시신 발견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전 남편이죠. 살해된 남편의 시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이 이제 워낙 주도 면밀하게 이 처리를 하고 이래서 증거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어떤 정황적 증거, 고유정이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검색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졸피뎀이라든지 또 뭐 뼈의 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한 뭐 핸드폰하고 PC 자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졸피뎀을 구매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펜션 주인하고 태연 자약하게 통화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돼서 그 고유정의 그런 정말 이런 뭐 잔혹한 범죄가 적법하게 벌을 받을지 예. 이거는 조금 주목되는 지점이고 전문가들은 그런 점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요. 증거로 채택이 될까? 예. 그러니까 정황 증거도 증거라는 그런 뭐 판례도 분명히 있고요. 하긴 한데 이게 사람을 때문에 살해를 했는데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참 그 검찰에서 공소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재판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중형을 내리기도 참 만만치 않아지는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수사를 계속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설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